1979년 10월 16일 저녁 부산국제신문 사회부 전화는 불이 났다. 오늘 데모 난 것 압니까? 예. 왜 데모 기사 안 났죠? 나는 30년 독자인데요. 내일부터 신문 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개새끼야, 할복이나 해라. 또 다른 전화가 울린다. 그쪽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만 용감한 학생들을 생각해서 잘 해주시오. 이런 전화를 받다가 지친 기자들은 전화기를 내려놓기도 했다. 이날 낮과 밤에 사진 기자들은 시위 군중을 향하여 플래시를 터뜨린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임을 알게 된다. 언론기관 표시 차량과 몇 개 친여 언론사는 투석의 표적이 됐다. 보도도 못하는 기자는 필요 없다. 시위대의 이 말에 대답할 기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부마 사태는 기자들이 찍은 시위 장면이 거의 없는 이상한 사건이 됐다. 국제신문 사회부 조갑재 기자는 밤 8시 부산 남포동 거리에 있었다. 교련복을 입은 한 고교생이 길 건너편의 경찰을 향해 돌을 집어던졌다. 이때 기자가 잘 아는 서부경찰서의 한 사복 경위가 학생을 붙들어 종아리를 몇 번 걷어찬 뒤 자리를 떴다. 다른 시민들은 그가 학생의 파괴적인 행동을 언짢게 생각하는 양식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는 듯했다. 거리는 캄캄했다. 일부 음식점과 술집을 빼고는 다 셔터를 내렸다. 어둠 속으로 사람 덩어리들이 몰려다녔다. 육교위와 계단에까지 사람들이 몰려 시위를 구경하고 있었다. 부영극장 앞에서 한 50살 먹은 것 같은 여자가 쇳소리로 부르짖고 있었다. 이놈들 아까운 세금으로 이런 짓만 하고 있어. 아무 죄도 없는 행인이 최루가스를 마셔야 하는데 화가 난 것이다. 저쪽 찻길에서는 우르르 데모대가 달아나는 것이 보였다. 경찰이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쫓아가고 있었다. 한 경찰관은 시위 구경꾼들을 향해서 사과탄을 던졌다. 어둠 속의 폭발음은 총성처럼 들렸다. 부산극장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한 100명쯤 되는 학생들이 손뼉을 치면서 독재타도, 유신철폐를 외치고 있었다. 언론 자유를 외칠 때 조 기자는 어둠 속에서도 얼굴이 화끈거렸다. 온다는 소리와 함께 경찰에 쫓긴 시위대가 몰려왔다. 학생들은 달아났다가 금세 제1극장 앞에 다시 모여 구호를 외쳐댔다. 불 꺼진 동화 데파트 한 모퉁이에서는 우당탕탕 부서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대를 향해서 돌멩이와 유리병이 날아갔다. 어둠을 믿고서 소년들까지 끼어 옥상에서 지상에서 던지고 있었다. 밤 8시 40분 부산 진경찰서 병력은 중앙동 반도호텔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부영극장 앞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서장 안현세 총경의 지휘로 100명 병력은 기동순찰차, 2대의 작전트럭, 서장 승용차를 앞세우고 남포동 지하도 쪽으로 간선도로를 따라 행진했다. 그때는 500명가량의 시위대가 남포파출소를 습격한 직후였다. 20평 남짓한 파출소는 시위대가 던진 유리병, 벽돌, 돌멩이로 폐허가 돼버렸다. 기동순찰차와 작전차가 교통체제를 일으킨 차량 행렬 사이에 끼었다. 작전 트럭에 탄 경찰관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경계태세를 취하지만 늦었다. 군중은 이들을 향해 돌과 유리병으로 포격을 한 뒤 강목을 들고 몰려오기 시작했다. 서장차가 맨 먼저 달아났다. 시위대는 기동순찰차에 유리창을 박살내고 운전사를 강목으로 쑤셔댔다. 다른 무리는 차를 뒤엎으려고 차체를 들썩들썩거렸다. 운전사는 차가 기우뚱할 때 뛰어나와 남포파출소 쪽으로 뛰었다. 시위대는 순찰차를 모로 세웠다. 기름통에서 휘발유가 새나왔다. 누군가가 성냥불을 당겼다. 펑. 폭음과 함께 부산 1가 1163 포니는 불길에 휩싸였다. 뒤편에서 부산 진경찰서 경비과장 이무영 경정은 이 불길이 포니 바로 뒤에 있는 작전차에 옮겨 붙을 것 같아 보였다. 이 엘리트 학사 경정은 30명의 부하들을 돌아보면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는 작전차를 향해 뛰어갔다.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 경정은 작전차 운전석으로 올라갔다. 핸들이 뜨끈뜨끈했다. 차를 뒤로 빼려 했으나 고장이 났는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때 시위 군중이 작전 트럭으로 몰려와 차 위로 기어올랐다. 이 경정은 운전석에 갇혀버렸다.
데모되는 차 위에서 쿵쿵 발을 굴러댔다. 그들은 강목으로 운전석 뒤 유리창을 깨고는 이경정을 들쑤셨다. 그는 운전석 양쪽 문을 잠그고는 뒤통수를 감싸고 쪼그리고 앉았다. 군중은 트럭을 뒤엎을 모양이었다. 꽁무니를 들었다가 놨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때 한 40살 되어 보이는 사람이 운전석 옆 창문을 두드렸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나오시오. 정말입니까? 안심하고 빨리 나와요. 차가 넘어갑니다. 이경정은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그 시민이 이경정을 안다시피 하여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러면서 모자와 웃옷을 벗겼다. 런닝셔츠 차림이 된 이경정은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길 건너편으로 뛰었다. 펑. 작전차에서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그는 어깨너머로 쳐다봤다. 부산 진경찰서 소속 부산 7가 1335 작전차에서 불길이 치솟았을 때 조갑재 기자는 그곳에서 한 100m 떨어진 부영극장 앞 육교 밑에 있었다. 폭음과 함께 치솟은 불길은 한 30m쯤 올라갔다. 사방이 환해졌다. 이어서 최루탄 쏘는 폭음이 터졌다. 우 하면서 시위 군중이 몰려가는 소리,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 비명 폭음, 불길의 조명이 잊을 수 없는 영화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한폭 역사화의 민중 봉기 장면이었다. 암흑의 도심지에서 경찰 작전차가 뒤집히고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은 30대 중반의 사건 기자로 하여금 무심코 이런 말을 하도록 했다. 한 시대가 넘어가는 것인가. 곁에 있던 선배 기자는 1960년에 3.15 마산 의거를 취재한 분이었다. 그가 말했다. 아무래도 예감이 이상해. 적어도 내일은 위수령이야.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박정희 정권은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체제였다. 대학교에서 학생이 벽에다가 반정부 낙서만 해도 경찰이 찾아내어 구속시킬 정도였으니 도심 시위는 물론이고 학내 시위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 부산대학교에서 오전에 시작된 시위는 오후엔 도심지로 번져 시민들이 가세했고 밤에는 드디어 파출소를 습격하고 작전차를 불태우는 소요 사태로 확대됐다. 적어도 부산에서는 박 정권이 하루 사이에 무력화되었다. 이날 사태의 충격은 시위의 규모나 강도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보이던 유신체제에 대한 상상을 뛰어넘는 일격이 연쇄 반응을 부르는 충격파가 된다. 학생들뿐 아니라 중산층과 저변층이 가담한 민란 형태의 소요는 1961년 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처음이었다. 1964년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부른 서울의 한일회담 반대 시위도 대학생들이 주력이었지. 일반 시민의 참여는 거의 없었다. 부산은 박 대통령이 한때 군수기지사령관으로 근무했던 곳이 아닌가. 자유당 정권 타도를 계획하고 있던 박 소장은 4.19 때는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으로서 시위대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인연이 있다. 그 부산에서 일어난 대시위는 박 정권엔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대타격이 되었다. (1979년은) 1945, 1950, 1960, 1961처럼 연도만 떠올려도 그의 성격이 잡히는 그런 해였다. 1979년 일어난 여러 사건들은 부마 사태를 매개로 하여 12.6과 12.12라는 두 개의 대폭발로 귀결되었다. 12.12 사건은 다음에 5.18이란 또 하나의 대사건을 만든다. 12.12와 5.18 사건은 12.6 사건의 후폭풍이라 할 수 있다. 결국 12.6 사건은 그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로 해서 18년간의 박정희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 뒤 13년간 이어질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만들어낸다. 한국 현대사 60년 중 30년을 결정한 24시간이었다. 사건의 형식은 우발적이라도 내용은 필연적이었다. 즉 인과관계로 설명이 가능한 사건이다. 물론 시간이 흘러 지금 그 시대를 역사적으로 뒤돌아볼 때 그 전말이 이해되는 것이지. 그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사태의 자초지종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과거는 확실하지만 현재는 늘 모호하고 미래는 불안한 것이다. 1979년 초에 있었던 이란 팔레비 정권의 붕괴와 호메이니 정권의 등장은 석유값을 배럴당 30달러 선으로 올려놓았다. 제2차 석유 파동이 온 것이다. 1973년, 1974년의 1차 석유 파동 때 박정희 정부는 버려놓은 중화공업 투자 계획을 접지 않고 오히려 호랑이 굴로 들어가 호랑이를 잡는 식의
과감한 중동 건설 시장 진출로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1977년이 가면 중동에서 벌어들인 외화로 중동에서 석유를 사오고도 남을 정도가 됐다. 1979년의 제2차 석유 파동은 1차 위기 때처럼 석유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정치 안정기였던 1차 위기 때와는 달리 국내 정치 위기가 맞물려 버린다.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의 결합이 부마 사태를 거쳐서 11.6 사건으로 폭발하는 상황 전개의 밑그림이었다. 박 대통령은 1975년 4월 월남 패망 직후 국민들이 안보에 불안을 느끼는 분위기를 이용하여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함으로써 야당, 언론, 학생, 재야운동권의 도전을 봉쇄할 수 있었다. 1978년 말까지 계속된 4년간의 정치 안정기에 박 대통령은 정치 비용을 최소화하여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는 이런 효율적인 유신체제를 이용하여 수출 확대, 중화학공업 건설, 자주국방력 건설, 새마을운동, 중동 건설 시장 진출을 성공시켰다.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라는 목표는 3년 앞당겨 달성됐다. 아파트와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중산층이 두터워지기 시작했다. 자신감이 붙은 박 대통령은 1978년 12월 12일의 총선거에 관권 개입을 금지시켰다. 공정하게 치러진 이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의 득표율로는 1.1%를 앞섰다. 1976년부터 중도 통합이란 온건 노선으로 신민당을 이끌었던 이철승 총재는 그러나 자기 성공의 희생자가 되어버린다. 이 총재는 안보 분야에서는 박 정권에 협조하되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경쟁한다는 소신으로 야당을 이끌면서 12.12 총선에 선전을 가져왔으나 이 총선 결과는 이 총재의 온건 노선을 침몰시키고 김영삼, 김대중 세력의 강경 노선을 강화시킨다. 12.12 총선을 패배로 보지 않았던 박 대통령도 공화당 내 인책 여론에 밀려 청와대와 내각의 중심 인물들을 교체한다. 공화당이 선거의 패인으로 분석했던 부가가치세 도입을 주도한 것은 김정념 경제팀이었다. 김정념 비서실장은 9년 동안 사실상 경제팀의 수장이었는데 남덕우 경제부총리, 김용환 재무장관과 함께 물러나고 신현확 경제부총리 팀이 들어섰다. 이 새 경제팀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숨고르기 하려고 했다. 이 인사의 핵심은 김정념이 물러난 자리에 김계원 씨가 들어온 일이다. 김정념 씨는 도승 지역에 충직하면서 내각과 권력기관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윤활유 역할을 했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 능력과 생활 철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김계원 씨는 인간됨은 유순했으나 비서실장에게 요구되는 행정 및 조정 능력이 부족했고 대만 대사로 7년간 한국을 떠나 있어 무엇보다도 국내 정세에 어두웠다. 그는 그 9년 전에는 중앙정보부장직을 감당할 수 없어 1년 남짓하다가 교체된 사람이었다. 그런 김 씨가 사양하자 박 대통령은 국정은 내가 다 할 터이니 말동무나 해달라고 하면서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이 인사는 박 대통령이 밀려오는 파고 앞에 서서 긴장이 풀려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김계원 비서실장이 부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벌써 권력의 핵심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